네, 오늘은 지적 설계론, 즉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누군가 고도의 지성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 즉 디자인 하고 창조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쯤은 정말 신이란 존재가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다 그냥 우연의 산물인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골치 아프다 하고 밀어버리고 그냥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단정하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신이 계실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죠.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혼자 생각하면은 조금 생각하다가 생각이 막히거나 아니면 혼란에 빠지거나 그런 수가 있거든요. 저 역시 젊은 날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됐고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설계자가 있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인텔리전트 디자인 테오리, 인텔리전트 디자인 테오리, 지성, 고도의 지성을 가진 어떤 분이 계셔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설계하신 것인가, 즉 의도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존재이고 그냥 아무 신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은 다 우연이고 이런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규명하려는 학문에 보통 철학이라고도 하고 혹은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철학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 또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해 보는 방법인데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문제를 좀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기원이 지적인 존재의 의도에 의한 설계인지 그냥 아무런 의도가 없는 자연 발생의 결과물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지성을 가진 누군가의 의도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학자들이 그 탐구 대상들을 볼 때 거기에는 고도의 지성을 가진 누군가의 의도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디자인, 즉 설계의 흔적이나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따만을 우리가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사람인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우연의 산물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목적과 의지와 정성을 가지고 설계한 결과물인지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풀숲을 지나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봤다 하면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거나 혹은 그냥 주워서 그냥 그 잔디밭 바깥으로 어디 던져버리거나 그런 정도겠죠. 그 돌멩이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돌멩이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말이죠. 시계다. 시계라면은 돌멩이처럼 그렇게 볼 수 없죠. 아무도 무심코 지나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누구든지 주워 가지고 이게 왜 여기 있는 것인지, 또 임자는 누구인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메이커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몇 년쯤 된 것인지, 새 것인지 헌 것인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이런 시계를 보고 아니야, 이것도 돌멩이가 똑같아, 그냥 다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런 사람하고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또 윌리엄 페일리와 같이 이런 시계라면은 아무도 이것을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누군가 디자이너가 있다, 누가 시계를 설계한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자, 가령 이 윌리엄 페일리 아니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뭐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 윌리엄 페일리는 18세기에서 19세기 초입까지 살아 계셨던 분인데, 영국의 잉글랜드의 성공회 목사였고, 기독교 교리의 옹호론자면서 공리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한 그 목적론적 논쟁을 해설한 그의 작품 자연신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졌지요.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시계를 제조하는 유출을 통하여 반드시 지적인 설계자로 존재하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시계라는 것은 뭐 그리 복잡한 기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정밀하게 디자인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세계는 어쩌면 시계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복잡하고 정확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산물인지 아니면 고도의 지성을 가진 어떤 분의 설계의 결과물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이건 좀 작은 집인데 이것도 개집이고, 보나마나 이것도 조금 크지만 여기서 개집이고, 이건 좀 더 큰데 다 셋 다 개를 위해서 만든 개집이죠. 매우 단순하죠. 그죠? 사면에 벽이 있고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지붕이 있고 지붕 각도가 있고, 뭐 이런 소재를 뭘로 가지고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정도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설계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간단한 개가 사는 집도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건물 어떻습니까? 그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라고 정말 대단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설계해가지고 완공하는데 38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380년 걸려서 다 짓고 나니까 먼저 지은 부분이 또 퇴락해 와서 그 수리하는데 또 한 80년 걸려서 총 하면 한 450년 걸려서 완공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 들고, 뭐 하려고 또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갔을 때는 또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공해가 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색을 벗겨내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어떻든 이런 건물인데 이 건물도 설계자가 있습니다.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 건물의 설계자를 알든 모르든 간에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설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런 건물을 두고 그것도 그냥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 건물은 세계 건축물 역사의 가장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룬 유명한 건물인데 그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파리 시에느 강변에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저는 한 번 가봤는데 얼마 전에 뭐 여기 첨탑에 불이 나가지고 온 프랑스 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도 비록 오래되긴 했지만은 누군가 굉장한 실력을 가진 지성을 가진 그런 분이 디자인했다, 설계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이건 또 더 유명한 건물이죠. 로마에 있는 바티칸 대성당, 베드로 성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이 사진으로 본다는 건 참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이거 직접 가봐야 됩니다. 직접 가서 보면은 사람의 키가 이 기둥의 주춧돌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깨미같이 보일 정도로 웅장합니다. 멀리서 이게 이 건물이 다 나오게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작게 보이지 정말 가까이 가서 보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행가였던 김찬삼이라는 분이 이 건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웅장함에 그 아름다움에 압도돼 가지고 하나님 죄인이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뭐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정말 잘 지어진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한 그런 건물이에요. 이 건물도 건축하는데 12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 광장인데 지붕 쪽에서 도움 쪽에서 이제 광장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이 건물은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그 유명한 피렌체, 플로렌스라고도 하는 그 꽃의 도시의 상징물이 되는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물인데 피렌체 두오모 성당. 이 건물도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 외모도 이렇게 균형 잡혀 있지만은 그 가까이 가서 이 탑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탑인데 여기 이 아름다운 색깔들을 페인트를 칠한 게 아니고 자연석을 가지고 이 깎아 맞추어서 이런 색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밀하고 섬세하기가 사람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건물을 만드는 솜씨, 건축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설계자, 이렇게 디자인한 사람의 머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인도에 있는 그 유명한 타지마할 무덤인데요. 자기 아내를 사랑한 그 왕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또 이제 상트 베체르부르크에 있는 이삭 성당이라는 성당입니다. 자, 이 건물도 제가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은 정말 대단한 건물입니다. 이 기둥을 좀 보시면은 이 화강석을 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게 붉은색 화강석인데 대단한 건물이에요. 뭐 이 돌을 토막으로 쌓아 올린 게 아니고 이 돌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높이나든지 둘레가 엄청납니다. 어디서 이렇게 돌을 떠가지고 다듬어서 운반해서 이렇게 건물을 세웠는지 아마 그 이삭 성당이라는 이 성당도 세계 10대 건물 중에 들어가지 않겠나 할 정도로 유명한 건물이에요. 베체르부르크에 있는 다른 건물인데
이 자재는 뭐 그렇게 고급은 아니라 할지라도 디자인에 있어서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건물이죠. 이 건물은 제가 가본 건 아니고 그 여러 건물들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찾다가 보니까 아마도 그 분위기를 봐서는 태국에 있는 건물 같은데 대단한 건물입니다. 자, 이런 기계는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정성을 다하여 설계한 기계라고 해야 말이 되죠. 이런 기계가 뭐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이런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려고 하면은 꽤 정확하게 설계하고 또 가공을 해야 이게 고장 안 나고 돌아가겠죠. 이 톱니바퀴도 보세요. 맞물려 움직이는 이 기어를 상당한 그 공학 기술이 있어야만 이걸 아마 설계할 겁니다. 결코 이런 기계를 두고 우리가 우연히 이런 기계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그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를 또 공부해야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이건 뭐 어려운 생각도 아니고 너무나 쉽고 단순한 그리고 정당한 생각이죠. 이런 건물이 이런 그 건물이나 기계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제 항공기의 조종석인데 항공기 조종석 중에서도 뭐 이 정도 규모는 그리 큰 비행기는 아닙니다. 뭐 여기에 한 100명 안팎 타는 작은 항공기의 조종석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설계한 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설계한 분의 의도를 따라서 항공기술과 이 조종하는 기술을 또 충분히 습득한 사람이 이걸 조종을 해야 사람이 안심하고 탈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더 이제 정밀한 그런 조종석인데 좀 더 큰 항공기의 조종석 같아요. 점점 이제 이런 기계식에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우주선 조종석인데 아예 뭐 앞에 창이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 우주선을 설계한 분이 있고 또 설계한 분의 뜻을 따라서 이걸 조종하는 또 조종사도 이 기계를 이해를 해야 조종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그 항공기나 우주선의 조종석을 보고 우연히 그저 생긴 거다 이렇게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은 다 사람의 두뇌로 설계할 수 있고 사람의 두뇌로 이해해서 조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계 장치를 디자인, 설계한 사람의 두뇌는 그렇게 간단해 보여요. 이게 사람의 두뇌 두개골의 뒤쪽을 절개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본 건데 의외로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본 이 우주선의 조종석 이보다 사람의 두뇌가 훨씬 더 복잡하고 정밀하고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뇌를 가지고 그런 우주선도 설계하고 조종석도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뇌가 그 정도를 넘어서 그 이상도 그 설계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 두뇌의 기능에 10분의 1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짧고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NAS 음악을 듣고 싶으신가요? 지니뮤직 이용권 구매 조회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두뇌를 사용을 잘하면은 그 이상도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뇌뿐 아니죠. 여기를 보면은 어깨 죽지를 이 피부를 잘라내 그 안을 들여다본 건데
가슴 쪽에서, 목 쪽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또 그런 정맥, 동맥, 이 붉은 동맥이고 이 푸른색, 검은색은 이게 정맥피인데 이게 들어오는 피겠죠. 그리고 노란 건 아마 신경선, 그리고 임파선, 이런 정밀한 기계들과 또 이 근육들 보세요. 이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신경이 정밀하게 또 배열되어 되고 또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다 설계되어 있는데 그 모세혈관까지 모든 혈관을 다 일직선상에 연결하게 되면 한 사람 안에 있는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쯤 간다니까요.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몸이 단순해 보여도 아까 우리가 본 그 우주선 조종석 내부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사람 몸이 더 정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그런 우주선 조종석을 설계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사람의 장, 우리의 창자, 소장, 대장 그런 그 내부를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그 뭐 소화돼 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그 통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복잡함이 정밀무비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저 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속에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 성분을 이 장에서 흡수해서 간으로 보내가지고 간에서 다 또 화학적인 그런 재조합을 해서 필요한 몸의 모든 세포에 공급하면서 사람이 7, 80년 혹은 길면 뭐 120년까지 그렇게 살면서 그런 많은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인체가 이렇게 정밀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우주선 내부는 인간이 설계했다면은 인간의 두뇌와 이런 혈관과 이런 장과 이런 신경과 이 혈관들을 누가 설계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하면 됩니까? 그냥 우연이다.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 작은 물체는요, 바이러스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충 이런 모습이라는데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뭐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감기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모든 걸 우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 그림은 그 유명한 에이즈 바이러스인데 끔찍한 질병을 일으키지만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예쁘게 생겼네요. 여기도 디자인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체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 미시적 세계, 바이러스 뭐 세균 이런 세계인데 이 지금 그림은 거시적 세계에 우주에 대해서 우주 중에서도 이런 태양계를 보면은 맨 가운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중에 이제 지구에는 또 달도 있고 또 목성에도 여러 또 위성을 거느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봐야 태양계는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데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 같은 그런 별자리가 여러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정밀한 질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본 그 시계가 있지만 시계가 정밀하고 잘 맞아도 그래도 1년에 몇 초씩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데 결국은 몇 년 가다가 한 번씩은요 그 초침을 조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분침까지도. 그래서 태양 시계에 맞춰야 정확한 시계가 돼요. 자, 우주는 또 얼마나 큰가. 천문학이 발달하고 뭐 했지만은 아직은요 이 우주가 유한인지 무한인지 이것도 잘 몰라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일생 동안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학을 한다고 하지만은 과학이 커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을 넘어서 철학을 넘어서 신학을 한다 해도 우리가 사람이 아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파리 그림인데 파리가 무섭게 생겼고 작아서 그렇지 확대해서 보니까 뭐 호랑이 못지않게 아주 웅장하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정밀한 눈을 좀 보세요. 이 겸눈이란 눈인데 도대체 이 파리가 이렇게 정밀한 그 자기 몸을 파리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습니까? 또 이 겸눈이라는 이 정밀한 눈을 파리가 디자인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자, 이게 누군가가 이게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이런 파리는 어때요? 이 18이라고 하는 파리인데 이것도 작아서 우리가 이 모습을 안 보여서 그렇지 크게 확대하니까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 파리는 뭘 먹은지 굉장히 살이 찐 것 같아요. 이런 파리가 그리 오래 살지도 못해요. 1년도 못 살고 한 해 세대 교체가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잠깐 살고 사라지는 파리에게도 이런 무언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창조주가 이 디자인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눈 좀 보면은 그 눈만 봐도 학자들이 곤충학자들이 그 겸눈을 보고 찬탄을 금치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르는 기술이라든지 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싫어하고 기피하고 혐오하는 그런 그 곤충인데 모기죠, 모기. 모기도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뭐가 있다 해가지고 피부에 그 자기 침을 박아 넣고 있는데 이 모기가 나르는 걸 보면 참 놀라운 걸 금할 수 없습니다. 꿀벌, 파리, 모기 이런 곤충들은요. 꿀벌만 해도 1초에 그 날개짓을 한 190회 정도 하고 파리는 1초에 한 200회, 모기는 한 600회 정도 날기 때문에 모기 날개 소리는 마치 작은 엔진 소리 같이 바람을 가르는 그런 풍절음이 납니다. 그리고 모기 중에서도 등의 모기라는 모기가 있는데 1초에 1000번 정도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1초에 1000번이나 날개짓을 하냐. 보니까 그 근육에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날개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기가 그 자기 날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을 설계했을까요? 자, 모기 같은 그런 모기, 파리 내지는 꿀벌 이런 장치 안에는요, 이렇게 복잡한 항법 장치나 이런 조종석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그래서 나른다는 활주로도 필요 없고 바퀴도 필요 없고 소음도 나지 않고 기름도 넣지 않고 공해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든 세상 내지는 이 전능자의 디자인한 세계를 정밀한 그 작은 곤충들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하나의 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생물이 있는데 잠자리입니다. 이 된장잠자리라고 하는 이 이름도 어떻게 된장잠자리인지 그냥 색깔이 누렇게 된장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된장잠자리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이 잠자리가 적어도 나르는 기술로 하면은요 대륙을 가로질러서 7000km 이상을 논스톱으로 이렇게 비행을 한다는데요. 몸 길이 해봤자 3cm 내지 4cm 밖에 안 돼요.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초입에 이런 잠자리를 볼 수 있는데 몸 빛깔이 노랗다고 해서 막 이름 붙인 이름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해마다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국내 자생종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년 가을에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웨어 교수 팀이 이 장거리 비행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된장잠자리의 유전자인데 그 연구진들은 미국의 텍사스주,
카나다 동부, 일본, 한국, 인도, 남미 등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채집을 했는데 유전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이동하는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행술이라든지 비행장치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몸체 안에 어떻게 그렇게 잘 나르는지, 이 잠자리는 나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볍게 설계됐는지, 그 지구의 중력과 그리고는 공기 기압을 다 계산하고 그 잠자리 몸무게와 이 모든 게 정밀 계산되지 않으면 그렇게 자유롭게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자리 하나를 가만 봐도 이것은 누군가가 지구의 중력도 이해하는 분이고 공기 기압도 이해하는 분이 설계해야 이런 잠자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든 그 항공기 내부를 보면 이렇게 복잡하고 크고 어려워요. 그런데 잠자리는 뭐 항공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경락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서 금방 나르는데 이 잠자리는 수직 이착륙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자유자재로 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찾다가 이제 대개 낙심하거나 정도에 포기하거나 모르겠다 하고 회의론에 빠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에게 뭔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 사람을 보면 한쪽은 좀 정상 같고 반쪽은 다른 반쪽은 많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혹은 신학적으로는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뭐 타락을 했다는 게 무슨 뭐 술에 중독되거나 도박하거나 이런 게 타락이 아니고 그건 타락의 결과이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인간의 최소한 절반 이상이 악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이 반쪽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늘 누구라도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면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는 자기 안에 이 죄의 법, 이렇게 일그러진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고 인식을 잘 못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마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고장난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면 누군가가 곁에서 조금 도와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눈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 눈이야 뭐 지금 뭐 별로 시력이 안 좋지만은 파리라든지 모기, 꿀벌, 사람, 박쥐, 독수리 이런 여러 생물들의 시력을 이렇게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수리의 시력이 제일 최고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시력이 보통 9.0에서 1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놀랍죠. 그래서 한 1km, 2km 밖에서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러운 면도 있죠. 이러한 독수리 눈이 지금까지로 봐서는 제일 시력이 좋다는데 그럼 독수리가 자기 눈을 자기가 설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겁니까?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도 그냥 다
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이 설계자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조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하우스는 그런 일들을 한 40년간 해왔으니까 조금씩은 기술과 그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창조주, 디자이너, 설계자를 찾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거기 또 질문을 하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